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높은 산봉우리들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가 뜨면 상으림자가 길게 누웠다가 해가 질 때면 노을이 산머리에 걸려 붉게 타오르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이면 계곡 물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져 더위를 잊게 했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자아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대대로 덕을 쌓아 큰 부자로 소문난 최참판 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규모는 99칸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기와지붕이 웅장하고 담장이 높아서 멀리서 보아도 그 위세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참판 댁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때문도 아니고 곳간에 가득 쌓인 곡식 때문도 아니었으니 바로 그 집 주인인 최 부자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성품 덕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면 최 부자는 아낌없이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들을 먹였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기를 청하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과 밥상을 내어주어 대접했기에 인근 고을까지 그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화라고 불렀으며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맑은 연꽃처럼 고운 심성을 지닌 처녀였습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시며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침착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하여 하인들조차 그녀를 안주인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운 얼굴보다 더 빛나는 어진 마음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모두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나타나 최참판댁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무명옷을 걸치고 다해진 집신을 신은 채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장돌뱅이의 행색이었으나 삿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뒷짐을 진 채 집안의 기운을 살피듯 담장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마당을 쓸던 마당쇠가 그를 발견하고는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자 그제야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중하게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쇠의 정가를 받은 최 부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흔쾌히 승낙하며 사랑채에 불을 지피고 저녁상을 바우라고 일렀고 나그네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사랑방으로 들어와 여장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나그네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화려하지는 않으나 정갈하고 기품 있는 가구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이부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는 집주인의 성품이 검소하고 단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들고 온 저녁상은 산의 진미는 아니었으나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성스레 무친 나물들이 올라와 있어 나그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따뜻한 차가 들어올 때쯤 최 부자가 사랑방을 찾아와 나그네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최 부자는 나그네의 행색을 보고 얕잡아 보지 않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어디서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을 그저 세상을 떠돌며 물건을 사고 파는 장돌뱅이라 소개했지만 최 부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 묻어나는 식견과 깊이는 그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농사지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 부자는 이 낯선 나그네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기품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연화가 다과상을 들고 조용히 사랑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켠 듯 환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연화는 나그네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다과상을 내려놓은 뒤 물러가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나그네의 눈길이 연화의 얼굴에 머물더니 한참 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무례하게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흙 속에 묻힌 보석을 감정하듯, 혹은 캄캄한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듯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연화의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나그네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를 귀하디 귀한 상이로구나. 허나 그 귀함이 세속의 영화와는 거리가 머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으나, 나그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겁게 입을 열어 이 따님의 관상은 마치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비움과 절제로 집안을 일으킬 운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나그네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청했고, 연화 역시 문기에 서서 나그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그네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는데, 따님의 얼굴에는 고독하지만 맑은 기운이 서려 있어 훗날 이 댁에 닥칠 큰 시련을 막아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고 재물을 불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구니처럼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데서 나올 것이니, 부디 이 아이가 세속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히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고, 멀쩡한 딸을 두고 비구니가 될 운명이라니 불길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 생각하여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나그네의 말을 경청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막연하게 느껴왔던 삶의 태도와 나그네의 말이 묘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최 부자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챘는지 허허 웃으며 제 말이 늙은이의 헛소리라. 여기셔도 좋으나 언젠가 찬바람이 불고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때 이 말을 기억하시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산새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시각이 되자, 나그네는 긴 하품을 하며 이제 그만 잠을 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자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안채로 돌아왔으나 나그네가 남긴 기이한 예언이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 앉아 나그네의 말을 되새기며 비움으로 집안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사색하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부지런한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서두르는 소리에 최 부자가 잠에서 깨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기이한 말을 남긴 나그네와 아침 식사라도 함께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데,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있고 이부자리만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소리 소문 없이 길을 떠난 것이었고, 방 안에는 그가 머물렀던 흔적으로 희미한 묵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쉬운 마음에 대문 밖까지 나가 길을 살펴보았으나 서리가 하얗게 내린 길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아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그네가 했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연화 또한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어젯밤의 일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거나 땔감을 마련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담장 너머로는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아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장돌뱅이 관상가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어 문득문득 딸 연화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가을의 끝자락을 잡고 있던 단풍들이 모두 떨어지고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드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점점 낮아지고 회색 구름이 짙게 깔리는 날이 많아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고 문틈을 막으며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최 부자댁 곳간에는 쌀가마니와 곡식들이 가득 차 있어 올겨울도 걱정 없이 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연의 섭리처럼 사람의 운명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 모여 내년 농사 계획을 의논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불어닥친 찬바람을 맞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그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날 밤부터 으슬으슬한 한기가 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여보았지만 차도는커녕 열은 더욱 오르고 헛소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 집안 전체가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정성껏 약을 다려 올렸으나 최 부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자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고 그동안 최 부자의 덕망에 의지해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 또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 참판댁의 담장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이때 집안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그리고 누구도 반기지 않을 불청객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육촌 동생뻘 되는 칠성이라는 자로 젊어서 노름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꾀죄죄한 행색과는 달리 눈빛만은 번들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최 부자가 위중하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는 이때다 싶어 한몫 챙기려는 심산으로 고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대문 앞에서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니 마음 착한 하인들은 그를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칠성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으나 그래도 친척 어른이 찾아왔으니 내칠 수는 없어 사랑방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칠성은 처음 며칠 동안은 최 부자의 병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 신용을 했고 연화에게도 조카님 고생이 많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사람 좋은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감나가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곳간 열쇠는 누가 관리하는지 살피느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칠성이 들어온 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서서히 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기강을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슬그머니 한 채 근처를 기웃거리며 연화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사랑방에서 술상을 봐오라고 호통을 치며 최 부자가 아끼던 귀한 술을 꺼내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병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칠성의 횡포까지 감당해야 하니 마음이 천은망은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 가을 다녀간 장돌뱅이의 말을 떠올리며 혹시 이것이 그가 말했던 찬바람이 불고 기둥이 흔들리는 시련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예언의 참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최 부자댁의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의 마지막 잎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노골적으로 집안일에 참견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 부자의 대리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빚을 독촉하거나 소장료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최 부자 댁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과연 연화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눈이 한 길이나 쌓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였으나 집안의 온기는 예전만 못하여 마치 주인의 병환을 따라 집 전체가 알아놓은 듯한 처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밤새도록 콜록거리는 최 부자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채에서는 연화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정화수를 매일 새벽 장독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무심한 듯 최 부자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근심은 쌓이는 눈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하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굴러들어온 도린 칠성의 행동거지는 날이 갈수록 방자해져 처음 올 때에 비통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 집 안방을 차지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 일어나서는 하인들을 불러 새순물을 대령하라 호통치고 밥상이 부실하다며 숟가락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최 부자가 평소 하인들을 가족처럼 아끼며 따뜻하게 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칠성은 하인들을 마소 부리듯 거칠게 대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 매질을 하겠다고 위협하니 집안에는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고함 소리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병석에 누운 최 부자를 간호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안방을 드나들었지만 정작 하는 일이라곤 약사발을 한번 들여다보고 혀를 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방 한쪽에 놓인 흑담 문갑이나 벽에 걸린 족자 같은 값비싼 살림살이에 쏠려 있어 연화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갑 서랍을 열어보거나 귀한 도자기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이를 본 늙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주면 칠성은 되려 눈을 부라리며 내가 형님의 살림을 대신 챙겨주는 것인데 내년이 감히 어딜 참견하느냐며 윽박질러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부자 댁에 들어온 낯선 친척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성이 읍내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거나 주막 여주인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신이 곧 최참판댁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떠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촌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덕망 높은 최 부자 집에 저런 망난이 같은 자가 들어왔으니 집안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걱정하며 혹시라도 최 부자가 잘못되면 그 많은 재산이 저런 자의 손아귀에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연화 또한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무례한 행동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병환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섣불리 그를 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려 애썼고
하인들을 달래며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처녀가 산전수전 다 겪은 교활한 칠성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은 연화에게 집안의 재산 목록과 곳간 열쇠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는 형님이 저리 위중하시니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남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어린 네가 감당하기 벅찰 테니 이 숙부가 맡아서 관리해주마라고 번드르르한 말로 구슬리려 들었습니다. 연화가 아버님께서 아직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고 곳간 열쇠는 안주인의 소관이니 제가 맡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자 칠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계집아이가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고 고함을 쳐서 연화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의 최고 어른 하인인 유모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나서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연화가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여 키웠고 돌아가신 마님을 모셨던 충직한 하인으로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칠성이 잠든 틈을 타 연화의 방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어 연화는 옷깃을 여미고 유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씨 소인이 주제 넘은 말씀을 올리나 부디 새겨들어 주시옵소서. 저 칠성이라는 자의 눈빛은 굶주린 이리의 것과 같아 결코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보니 그자는 이미 집안의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캐묻고 다니고 읍내의 투전판군들을 불러들일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장에 내쫓았을 위인이나 지금은 주인 어른께서 편찮으시니 A씨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유모의 말은 연화가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마님께서 훗날 A씨가 출가할 때 주라고 맡기신 폐물함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곳간 열쇠와 땅 문서이니 그것들을 저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깊이 숨기셔야 합니다. 만약 저자의 손에 문서가 들어가는 날에는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연화는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연화는 문득 지난 가을 다녀간 장돌뱅이가 했던 비움으로써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이 다시금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비움이란 것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맞서 자신의 것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모의 조언에 따라 중요 문서들을 안방 천장 다락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곳간 열쇠는 가짜로 바꿔치기 해두는 기지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연화가 고분고분하지 않자 더욱 초조해졌는지 행동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랑방의 마을의 건달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고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거나 하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최 부자의 요양을 방해했습니다. 건달들은 칠성을 최참판댁의 새 주인이라 추켰으며 아부를 떨었고 칠성은 그 말에 우쭐해져서 마치 자신이 이미 집안을 장악한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칠성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바로 최 부자가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할 토지 소작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이 찾아와 흉년이라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깎아달라고 사정하자 칠성은 그들을 마당에 꿇어 앉혀놓고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라며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를 말렸으나 칠성은 오히려 연화를 밀치며 계집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라고 소리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흙바닥에 넘어진 채로 칠성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어 더 이상 예전의 친척 어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소작인들에게 당장 쌀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을 뺏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겁에 질린 소작인들은 울며불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칠성의 악명은 마을 전체에 자자해졌고 사람들은 최참판댁이 이제 끝장났다고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칠성을 제지하려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모는 부엌에서 몰래 하인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아씨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저 자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아씨와 주인 어른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하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힘은 없지만 마음만은 연화를 지키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지만 부엌 아궁이 앞에 모인 이들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같은 의리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최 부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듯 의원을 부르는 것조차 막으려 들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비싼 약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탕약값을 자신이 챙겨 술값으로 탕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폐물을 몰래 팔아 약재를 구해와야 했고 밤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발 일어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 부자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낼 기운조차 없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은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바로 연화를 먼타지에 부잣집 후처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나이가 많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졸부였는데 칠성은 그에게서 막대한 지참금을 미리 받아 챙길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중매쟁이를 불러들여 혼담을 오가게 했고 연화에게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봐야 눈을 감으실 것 아니냐며 효심을 이용해 압박해 왔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칠성의 계략임을 눈치챘지만 칠성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 대놓고 거역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지난 가을 다녀갔던 그 장돌뱅이 관상가가 인근 고을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통한 능력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사람의 운명을 족집게처럼 맞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해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결에 실려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장돌뱅이가 다시 한번 이 마을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했던 예언의 답이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횡포는 극에 달해 이제는 대놓고 안채까지 들어와 연화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닥달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사주단자가 들어올 것이다. 얌전히 따르지 않으면 네 아비의 약주를 끊어버리겠다. 칠성의 협박은 더 이상 친척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비구니가 되어 산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악당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겨울밤은 길고도 어두웠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최참판댁의 담장 안에는 칠성이라는 늑대가 양의 탈을 벗어던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연화와 하인들은 그 앞에서 떨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장돌뱅이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산골 마을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만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집안의 흉흉한 기운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폐악질은 날이 갈수록 그 돌을 더해 이제는 최 부자가 누워있는 사랑차에 바로 옆방에서 기생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최 부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음과 여인네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그저 피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몇 번이고 찾아가 제발 아버님께서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칠성은 형님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흥을 돋우는 중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는 오히려 연화를 조롱하며 쫓아냈습니다. 집안의 국가는 칠성의 낭비벽으로 인해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었는데 겨우내 먹을 식량은 물론이고 내년 봄에 파종할 씨앗, 곡식마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칠성은 발길질로 그들을 걷어차며 내가 곧 이 집의 주인인데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의 거강군들에게 헐값의 곡식을 넘기고 받은 돈으로 투전판을 기웃거리거나 비싼 비단옷을 해 입으며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입고 다니는 화려한 비단옷이 최 부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기에 그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화는 문득 지난 가을 장돌뱅이 관상가가 남기고 간 비워야 채워진다 는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뜻인 줄 알았으나 칠성에게 맞서 싸우다 보니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을 깨닫고 새로운 이치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칠성이 원하는 재물을 억지로 지키려 들면 들수록 그가 더욱 악랄하게 달려든다는 것을 간파하고 오히려 집안의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마음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깎고 산문에 들어선 비구니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은 칠성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되 집안의 정신과 아버지의 명예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연화의 태도가 변하자 칠성은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세에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라 착각하여 쾌재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안방의 자개장을 뒤져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와 놀이개를 가져갈 때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 말리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부님 그 물건이 탐이 나시면 가져가시지요. 다만 그 물건에 서린 어머니의 홍까지 가져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니 칠성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콧방귀를 뀌며 물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연화의 이러한 침묵과 비움은 칠성의 관계를 잠재우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그가 더 큰 폭력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은 마침내 최 부자댁에 모든 전답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는 끔찍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글씨를 좀 쓴다는 대소소 주인을 은밀히 불러들여 최 부자가 병환 중에 모든 재산 관리권을 칠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대소소 주인은 칠성의 험악한 인상과 협박에 못 이겨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칠성은 병석에 누워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최 부자의 손가락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때 최 부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뿌리치며 저항했으나 칠성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에 결국
억지지장이 찍힌 문서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유모는 기겁하여 연화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고, 연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당장 뛰어들어가 문서를 뺏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짜 곡간 열쇠 사건을 통해 칠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지 알고 있었기에 섣부른 행동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 번에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유모에게 지금 당장은 저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으니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증인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위조된 문서를 손에 쥐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양기고만장해져서 이제는 연화를 집에서 쫓아낼 궁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중매쟁이가 가져왔던 혼담을 강제로 진행시키려 했는데 상대방인 졸부는 칠성에게 막대한 뒷돈을 찔러주며 하루빨리 연화를 보내달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에게 오는 대보름날이 길일이니 그때 혼례를 치르자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만약 거역하면 네 아비를 요양원이라는 명목으로 산속 깊은 곳에 격리시키겠다. 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인질로 삼은 비열한 협박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참판댁 아씨가 흉악한 졸부에게 팔려간다더라. 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평소 연화를 아끼던 마을의 아낙네들은 칠성을 찾아가 아무리 그래도 조카 딸을 그런 곳에 보내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라고 항의했으나 칠성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남의 집안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썩 꺼지라며 행패를 부려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민심은 칠성에게서 완전히 돌아섰고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최부자댁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워졌고 하인들은 몰래 삼삼오오 모여 눈물을 훔치거나 칠성을 저주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빌었습니다. 제 한 몸 희생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아버님과 이 집안을 저 악당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찬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갔고 마치 그 응답이라도 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혼례 준비를 서두르며 집안을 요란스럽게 꾸몄는데 이는 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돼지를 잡으며 잔치 준비를 했지만 정작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 아닌 칠성의 노름판 친구들이나 읍내의 건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해야 할 혼례 잔치를 술판으로 만들 작정으로 낄낄거리며 모여들었고 집안에는 고소한 음식 냄새 대신 역겨운 술 냄새와 탐욕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연화는 혼례복을 짓는 침선비가 치수를 재러 왔을 때 화려한 비단 대신 하얀 소복과도 같은 무명천을 꺼내 보이며 이것으로 옷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선비가 깜짝 놀라 혼례날에 어찌 상복 같은 옷을 입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자 연화는 담담하게 내 마음이 이미 죽어 비구니와 다를 바 없으니 화려한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하인들을 통해 칠성의 귀에 들어갔으나 그는 미친년 옷이야 뭘 입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이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다가올 결전의 날에 자신의 결백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모가 급하게 연화의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는데 그녀의 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칠성이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진 틈을 타 그의 보찜을 뒤져 위조된 위임장과 땅 문서들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A씨, 이것을 보십시오. 저 자가 훔쳐간 문서들입니다. 이것을 관에 가져가면 저 자를 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모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관에 가봤자 칠성이 이미 관리들을 매수해 놓았을 것이니 오히려 우리가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다시 유모에게 돌려주며 이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칠성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서에 찍힌 지장이 억지로 찍힌 것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가락에 묻어있던 인주 자국이 비정상적으로 뭉개져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칠성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밝혀낼 단서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대소서 주인이 칠성에게 약점을 잡혀 억지로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회유하여 증인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입은 그 사람은 바로 지난 가을 홀연히 사라졌던 장돌뱅이 관상가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최부자 댁 쪽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이 마을에 곧 큰 구경거리가 생길 터이니 어른들에게 전해라. 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 용한 관상쟁이가 돌아왔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곧장 최부자댁 담장을 넘어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장돌뱅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으나 섣불리 그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인을 시켜 장돌뱅이에게 은밀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예언대로 찬바람이 불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인이 전가를 가지고 나간 사이 연화는 칠성에게 불려나가 혼례상에 올릴 음식 목록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파리한 얼굴을 보며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나 해라 며 비웃었지만 연화는 속으로 당신의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며 칼을 갈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흉몽을 꾸었는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얼굴이 죽은 최부자의 아내, 즉 연화의 어머니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칠성은 불길한 기분을 떨치려 독한 술을 영업후 들이켰으나 취기가 오를수록 공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망령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밤새도록 등불을 끄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부자댁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는데 까치들이 지붕 위에 모여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침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길조로 여겨지지만 이날따라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꾸짖는 듯이 날카롭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재수없게 아침부터 새 새끼들이 짖어댄다며 돌멩이를 던져 쫓으려 했으나 까치들은 멀리 날아가지 않고 담장 위에 앉아 칠성을 내려다보며 계속 울어댔습니다. 이를 본 하인들은 하늘이 노한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고 칠성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저녁 연화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사랑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집안을 지키고 아버님을 모실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최 부자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밤이 새도록 곁을 지켰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비장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내일 있을 잔치와 혼례를 꿈꾸고 있었지만 연화와 유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장돌뱅이 관상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내다본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내일은 날씨가 맑겠지만 바람은 거셀 것이다. 썩은 가지는 부러지고 튼튼한 뿌리만 남게 될 것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최 부자대게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들뜬 표정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새 옷을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호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장돌뱅이의 예언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졸부 신랑이 도착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대문 밖을 수시로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졸부에게서 받기로 한 장음을 챙겨 떠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화가 겪을 불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던 가마 행렬 대신 마을 입구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최 부자댁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징소리가 대지를 흔드는 가운데 최 부자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혼례 행렬이 아니라 성난 마을 사람들의 물결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마을의 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바로 그 장돌뱅이 관상가가 낡은 갓을 쓰고도 마치 암행어사처럼 위풍당당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뜻밖의 광경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그를 겨누고 있어 도망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품고 있는 정의감과 최부자 댁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칠성이 고용했던 건달들은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난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담장 쪽으로 물러나더니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기를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병든 형님을 구박하고 조카딸을 팔아먹으려는 내 놈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가 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니 남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오. 내가 조카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형님의 재산을 불려주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오 라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돌뱅이 관상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니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장돌뱅이는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칠성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 단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내 얼굴을 보니 이마에는 탐욕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술은 거짓을 일삼아 얇아졌으며 눈은 도둑고양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는구나. 하늘이 내린 복을 발로 차버리고 남의 것을 탐하니 내 놈의 말로는 길바닥에 돌멩이보다 못할 것이다.
장돌뱅이의 말은 단순히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칠성의 지난 삶과 감추고 있던 속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서슬퍼런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쏘올쏘를 연발하며 장돌뱅이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칠성은 독이 오른 뱀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내쫓아라 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그의 수하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은 연화가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 속의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손짓으로 진정시키고는 칠성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숙부님, 재물이 그리도 탐나셨습니까? 곡간의 곡식과 안방의 폐물은 다 가져가셔도 좋으나 아버님의 명예와 이 집안의 정신만은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어린 계집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형님은 이미 내게 모든 권한을 넘기셨다. 여기 증거도 있다. 몇 품 속에서 위조된 위임장과 땅 문서를 꺼내 흔들어 댔습니다. 그 문서를 본 마을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렸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모가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데리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읍내대소소 주인이었습니다. 대소소 주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칠성의 눈을 피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드럽게 어르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르신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라고 말하자 대소소 주인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칠성이라는 자가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가짜 문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소소 주인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칠성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놈을 멍석말이해서 내쫓아야 한다. 는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쥐구멍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발악으로 연화에게 달려들며 내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화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전에 장돌뱅이가 지팡이로 칠성의 팔을 내리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거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 놈의 관상에 들이운 먹구름이 이제 벼락이 되어 떨어지기 직전이다. 칠성은 팔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돌뱅이는 쓰러진 칠성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천륜을 어기고 약자를 짓밟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살고 싶다면 당장 훔친 문서와 열쇠를 내려놓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다시는 얼씬거렸다가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들을 주워들고 흙을 털어내며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저는 숙부님을 관에 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집에서 가져가신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떠나십시오. 그것이 숙부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돌뱅이가 말했던 비움의 힘이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칠성은 연화에 서늘하면서도 자비로운 처사의 할 말을 잃고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연화와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졸부의 하인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마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는 칠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자네가 노름비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사기 행가까지 벌였다는 소문을 들으셨네. 혼사는 없던 일로 할 테니 미리 준 지참금을 당장 내놓게. 칠성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린 뒤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졸부의 하인들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흔들어댔고 칠성은 비참한 몰골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결국 졸부의 하인들에게 끌려가다시피 마을 밖으로 쫓겨났고 그가 입고 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넝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잔치를 꿈꾸며 들어왔던 최부자 댁에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들은 다시 지붕 위로 날아와 경쾌하게 울어대며 집안의 평화를 알렸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유모와 하인들이 얼른 부축하여 평상에 앉혔습니다. 장돌뱅이는 연화에게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했던 비구니의 운명이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탐욕을 머리 깎듯이 잘라내고 마음속에 청정한 절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오늘 비움으로써 가장 큰 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장돌뱅이의 예언이 무슨 뜻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어지럽혀 놓은 마당을 치우고 혼례상에 올리려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비록 신랑도 없고 화려한 예복도 없었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도 기쁘고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최참판댁 따님이 웬만한 장부보다 낫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집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연화는 서둘러 사랑채로 달려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신기하게도 칠성이 쫓겨나고 집안의 나쁜 기운이 사라지자 최 부자의 거칠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고 연화를 알아보며 마른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고맙다. 네가 집을 지켰구나. 최 부자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속에 맺혀 있던 모든 응어리를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을 쑤어왔고 연화는 아버지에게 한 숟가락씩 정성스레 떠먹여 드렸습니다. 최 부자가 미음을 조금씩 받아넘기자 지켜보던 하인들은 이제 사셨다 사셨어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원을 다시 불러 진맥을 해보니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고 나쁜 기운이 물러갔으니 이제 마음을 편히 먹고 조리하면 쾌차하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조심스레 피어올랐습니다. 장돌뱅이는 마을 회관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마을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고 덕담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쌀이며 옷감을 가져다주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는 나는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사람이니 이런 것은 짐만 될 뿐이요 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이제 큰 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이오. 하지만 언제나 오늘 먹은 마음을 잊지 말고 비우고 또 비우며 살아가시오. 그러면 그 비워진 자리에 복이 저절로 차오를 것이오. 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이 어지럽혔던 사랑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화와 유모가 마주 앉아 다림질을 하며 지난 겨울에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이야기꽃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이씨. 그 무서운 자가 그렇게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모의 말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르자 마당에 쌓인 눈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장독대에 나가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 기도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은 장돌뱅이의 말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고고한 비구니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바람은 살을 내는 칼바람이 아니라 봄을 재촉하는 훈훈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돌뱅이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움이 곧 채움이니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글귀를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지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대문은 다시 활짝 열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반겼고 곳간은 비록 비어 있었으나 인심만은 어느 때보다 넉넉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칠성이 쫓겨나고 마을에 다시 찾아온 것은 비단 따뜻한 봄바람뿐만이 아니었으니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눈 녹듯이 풀리고 최 부자댁의 담장 안에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회색빛 눈더미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올라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은 부지런히 날라와 집을 보수하며 지저귀었고 뒤뜰의 매화나무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을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집안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지난 겨울의 악몽이 모두 꿈이었다는 듯 혹은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인 듯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이제는 부축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조차 넘기기 힘들어하던 그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이제야 살 것 같다며 껄껄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연화와 하인들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최 부자는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딸이 겪었을 고초와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연화의 손을 잡고 네가 이 못난 아비 대신 집안을 지켰구나. 너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나의 보배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은 조상님의 음덕과 아버님의 평소 덕망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예전의 질서를 되찾아갔는데 칠성이 탕진했던 곳과는 비록 텅 비어 있었으나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채워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무리하게 소장료를 올려 당장 곳간을 채우는 대신 오히려 칠성에게 시달렸던 소작인들을 불러 위로하고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곳간은 곡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장돌뱅이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연화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최 부자 댁을 위해서라면 뼈가 부서지라 일하겠다고 맹세했고 그해 농사는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어 가을에는 곡간이 넘쳐나도록 곡식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생활 태도는 장돌뱅이의 예언처럼
마치 수행하는 비구니와 다를 바 없이 검소하고 정갈했습니다. 칠성이 훔쳐갔다가 되찾은 폐물이나 값비싼 비단 옷들이 있었지만 연화는 그것들을 몸에 두르는 대신 팔아서 마을의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서당을 고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명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나무 비녀 하나만을 꽂았으나 그 모습에서 풍기는 기품과 아우라는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겉모습은 소박하나 마음속에는 황금불상을 모신 것 같다고 칭송했습니다. 칠성이 억지로 만들었던 위조 문서들과 가짜 장부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지난날의 원망과 미움도 함께 태워보냈는데 칠성을 관에 고발하지 않고 용서하여 보낸 것도 그녀의 비움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을 네가 몸소 실천했구나. 너의 그 마음 씀씀이가 훗날 이 집안을 더욱 크게 일으킬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칠성은 마을에서 쫓겨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먼 타지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와 연화의 자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유모와 함께 장독대에 올라가 묵은 장독들을 닦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장독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애씨, 지난 겨울 그 난리통에는 이 장독들이 다 깨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 맛있는 장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사람의 마음도 이 장독과 같아서 시련이라는 비바람을 맞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그 안에 담긴 속도 깊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한 봄햇살 아래서 정겹게 이어졌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평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최부자 댁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져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최부자 댁에서 음식을 장만해 보내고 굳은 일이 있으면 마을 청년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미풍양속이 자리 잡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사랑방은 다시금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 바둑을 두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그들에게 막걸리와 안주를 대접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연화 덕분이라고 자랑하곤 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되어 마을 앞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새참을 나르며 땀 흘리는 보람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일꾼들은 연화가 건네주는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의 피로를 잊고 아씨가 계셔서 우리 마을이 복받았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따로 떼어 겨울을 나기 힘든 독거노인들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 위의 주막에서는 가끔 낯선 나그네들이 들러 장돌뱅이 관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그의 신통한 능력과 예언이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돌뱅이는 바람처럼 사라진 뒤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그가 남긴 전설 같은 이야기만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를 떠올리곤 했는데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이치를 깨우쳐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 부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뒤
연화에게 좋은 혼처를 구해주려 했으나 연화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이대로 아버님을 모시고 집안을 돌보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굳이 출가하여 남의 집 귀신이 되기보다는 이 집에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딸의 고집을 꺾으려 했으나 연화의 확고한 의지와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보며 결국 그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혼인하여 남편을 섬기는 대신 세상이라는 큰 집의 안주인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보살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연화는 사랑방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오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연화야, 너는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 남들처럼 알콩달콩 사는 재미를 포기하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님,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저는 욕심을 비움으로써 이미 세상의 모든 기쁨을 채웠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딸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견함과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걷는 길이 외로운 가시밭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맑고 향기로운 꽃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속의 번뇌를 초월한 작은 암자가 지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매일 행복의 불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세상이 하얗게 덮였을 때 최 부자댁의 사랑방 아랫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 최 부자댁으로 마시를 왔고 연화는 그들을 위해 고구마를 찌고 동치미를 내왔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고구마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는 바깥의 매서운 추위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자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노인이 옛날에 이 마을에 왔던 그 관상쟁이가 했던 말이 딱 맞았어. 우리 A씨는 머리만 안 깎았지. 마음은 이미 생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처이야. 라고 말하자 좌중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최 부자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장돌뱅이가 예언했던 비움으로 집안을 일으킬 상이라는 말은 재물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덕을 쌓아 집안을 반석 위에 올린다는 뜻이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대문도 굳게 닫히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제 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마치 장돌뱅이의 인자한 미소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눈길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벽에 걸린 족자 속에 산수화가 살아 움직이는 듯 고요한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편안했으며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칠성 같은 악당이나 거친 풍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연화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전설처럼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나누어 주었던 따뜻한 고구마와 구수한 차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평안과 행복을 채우는 꿈을 꾸시기를 기원합니다. 산골 마을에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부자되게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이불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보세요.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밤하늘의 구름에 실어보내고 오직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만이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달님도 별님도 모두 잠든 고요한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꿈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